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1~2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시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한대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허우걸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운동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하체 근육, 근골격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니즈가 많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 노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니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은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매우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으셔가지고 한번 다쳤었을 때 그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 회복 속도도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가지고 낙상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것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워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체에도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낙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퇴화를 하면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걷는 동작이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다리에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기능을 점점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런 거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했었을 때 다들 이제 말을 하시는 게 걷기, 오르막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실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활동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서도 그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릎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앉아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주의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작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오른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각자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릎이랑 그리고 이 대퇴 직근 쪽을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기능적으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앉아서 쉽게 그런 근골격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좀 몇 가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에 섰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뻗고 다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 5초 동안 그리고 된다면 10초 동안 이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건데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하다 했었을 때 이 손으로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만져주면 좋습니다. 만져주면 이제 이 신경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운동들을 한 10분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먼저 다리 운동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만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 있으면은 배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저랑 같이 10초를 세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한쪽 다리, 이쪽 다리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하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가 막 떨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떨리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도 해볼 거예요. 자, 두 손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다리를 조금씩 만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선생님 이거 허벅지 뒤쪽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로 할수록 뒤쪽이 당겨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유연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다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따가 또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이제 뻗을 거예요. 다리를 뻗은 상태. 아까 했던 자세 있죠? 아까 했던 자세로 이제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 잘 못한다 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무슨 차이예요? 자, 아래 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은 이게 쭉 지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랑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위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다, 나는 아직까지 기능이 좋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작들은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같이 한쪽씩 해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13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허벅지 위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리를 움직일 때, 계단을 오를 때도 허벅지 위쪽부터 근육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줘버릇해야 돼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다가 힘을 주는 것부터가 통증의 시작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해주는 것부터가 관절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13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엄청 아파요. 맞아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좋은 점은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안 힘듭니다.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조금 쉬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 고관절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기가 다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아파요. 관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여기만 좀 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은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의자를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놔주세요.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다리를 쓰다듬을 거예요. 자, 쓰다듬을 건데 허벅지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유연하신 어르신들은 발목, 발까지 가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뒤쪽이 당기면서 우리 유연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제가 13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발목까지 가면 엄청 유연한 거예요. 네, 다리까지 가면은 점점 늘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딱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바닥에 놔주시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발목 안 되면은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쭉 해주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만져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온몸에 벌써 땀이 다 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뒷다리가 쭉쭉 늘어나요. 이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 게 어르신들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쭉쭉 늘려줘가지고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자, 상체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리, 이 종아리, 허벅지보다 엉덩이의 근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 허리 쪽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근육이 딱 잡혀줘야지 우리의 몸통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뒤로 조금 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을 벌려줄 거예요. 자, 무릎을 벌려줄 건데요. 자, 쫙쫙 벌려도 우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벌어질 수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해주면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더 자극이 많이 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 거예요. 쫙쫙 벌려야 돼요. 쫙쫙.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쫙쫙 벌려야 돼요. 둘, 옆사람 치게끔. 셋, 앞으로 기울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옆에 어르신들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우리 엉덩이의 튼튼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벌려버릇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힘을 쓸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할수록 또 힘이 쓰여져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자, 다리를 흔들어 줄 건데요. 자, 어르신들 지금 다리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흔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한번 5초간만 해볼 거예요. 5초 동안만 다리를 빠르게 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들어요. 빠르게 하는 거랑 그냥 흔들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 하라도 몸에서는 알아서 움직여요. 자, 이제는 10초간 해볼 거예요. 10초간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10초 동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내가 벌릴 때
엉덩이 힘도 쓰고, 모을 때 안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쓰고, 모든 게 막 쓰면서 최적화를 시켜요. 몸이 알아서. 우리는 신경만 쓰고 있으면 돼요.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몸에서는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다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은,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이쪽 근육 운동을 했고, 이쪽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로, 자,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건데 또 달라요. 어르신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누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엉덩이 또 뒤로 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더 근육만 쓰고 더 힘들어지니까 또 10번을 못 채우더라도 8번 아니면 6번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다가 그만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10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다리를 더 들어줘도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청 힘들어요. 5, 6, 7, 8, 9, 10. 좋아요. 자,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운동 막 빠지니까 힘들어야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하다가는 바지가 안쪽에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우. 혹시 그러신 분도 있었나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은 보통 바지를 펑퍼짐한 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세련된 바지를 입으시면은 운동 복장이 아닙니다. 자, 편하신 복장으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세련된 옷 말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자, 송풍이 잘 되고 늘어나는 소재들 입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옷을 입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이 관절, 이 고관절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줘버릇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다칠 때 자, 누군가 갑자기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힘을 줘버릇 했었으면은 그 삐끗하는 가능성을 줄어들게 해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줄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주는 거 천천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좋아요. 자, 어르신들 힘들죠?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의 힘듦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 흔들면서 또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리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 있죠? 손으로 이제 다리를 두들겨 줄 거예요. 자,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리를 두들게 되면요, 근육이 놀래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랑도 비슷해요. 자, 두들겨주고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특히 우리 오늘 고관절 쪽을 많이 했어요. 고관절 쪽이면은 우리 허벅지에서도 위쪽, 이쪽을 많이 두들기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주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엉덩이 옆쪽도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여기
다리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때 힘들 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될 것 같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있었던 다리 힘주는 운동부터 했다가 못하겠는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되고, 힘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이 늙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기능이 저하가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다리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자, 저랑 같이 수업한 어르신들은 절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리 운동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성취감도 늘려가시고 점점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안 생기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동작들이 더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으면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강사를 보내드려 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매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갈 수만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매칭 도와드리겠습니다.